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I 기술 발전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할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보고서 AI 시대 일자리 변화와 대응 전략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한 주제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 청취자분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들 AI 이야기 정말 많죠? 마치 과거 산업혁명처럼 우리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좀 놀라운 건 예전에는 이건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생각했던 그런 글쓰기나 분석 같은 그런 지적인 일까지 AI가 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목표를 주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 이런 기술들 말이죠. 네, 바로 그 AI 에이전트 시장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보면 2030년에는 무려 52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AI 시장 성장률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와, 526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뭐 구글이나 오픈 AI, MS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서비스들을 보면 이제 AI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서 우리 실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직접 대신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세계경제포럼 WEF 같은 곳에서는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나 생기지만 동시에 기존 일자리 9,200만 개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원이나 비조직 같은 건 줄어들고 대신 돌봄 서비스나 현장 기반의 어떤 기술직은 늘어날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이죠. 네, 그런 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인데요. 단순히 고학력이다, 고숙련 전문가다라고 해서 AI 대체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꼭 단순 업무만 대체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AI와의 보완성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 오히려 생산성이나 소득 격차에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군요. WEF는 좀 거시적인 일자리 총량 변화에 주목하고 IMF는 개인 간의 어떤 격차 확대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그럼 국제노동기구 ILO는 또 어떻게 보나요? ILO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데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직업 내의 업무, 그러니까 직무가 재편된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직업 안에는 AI가 대체하기 쉬운 그런 성격의 업무와 또 반대로 AI 덕분에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퍼지는 업무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아하, 직업 하나 안에서도 역할이 나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되기 쉽겠지만 창의적인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사람 간의 소통이 필요한 업무는 AI가 보조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아예 없어질까?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내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한 분들이 되실 텐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중요해지는데요. 실제로 국내 조사를 봐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여성, 저소득층, 또 중장년층 같은 특정 집단에서 AI로 인한 실직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ILO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래도 사무직 비중이 높은 고소득 국가는 AI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는 그 기술 충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혹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큰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요? 다행히도 많은 기업들이 조사에 따르면 약 77% 정도가 기존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소위 업스킬링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리스킬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재교육에 투자하는군요. 네, 물론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4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각국 정부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국은 디지털 인재 육성에 아주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일학습 병행제라던가 신팔급 노동자 등급제 같은 걸 도입했죠. 아, 중국도요? 네,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습할 수 있는 개인 학습 계정 ILA 같은 제도를 도입했고요. 독일은 아예 법으로 훈련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격기회법이나 직업훈련 촉진법 같은 걸 통해서요. 싱가포르는 또 실무 중심의 AI 견수 프로그램, AIAP 같은 걸 운영 중이고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결국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각국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일과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주목하고 꾸준히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마 청취자분들께도 바로 이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히 직업이라는 큰 단위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직무나 필요 역량 단위로 분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이런 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 스스로도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자격 취득, 그리고 일자리 매칭, 고용 유지, 보상, 정착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종합적인 패키지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미래 준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실제 AI 기술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교육이나 의료처럼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 즉,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